애기만이라도 잘 부탁하옵니다. 중국마마께서 조선시대 10명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3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산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첫 출산에서 죽는 여인도 있었고 5번째 출산에서 죽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결국 그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왕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515년 2월 25일 장경왕후는 온 나라가 기다리던 원자를 낳았습니다. 궁궐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너무 짧았습니다. 3월 2일 새벽 엿새 만에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25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술을 가진 왕실에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모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썼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왕실도 이러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들을 죽였을까요? 왜 조선의 어머니들은 출산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소서. 1515년 3월 2일 새벽 경복궁 별전에서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5살 젊은 왕비 장경왕후 윤씨가 침상에서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중국마마, 정신을 차리소서. 의녀들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왕비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불과 엿새 전 그녀는 조선 왕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원자를 출산했습니다. 중종 임금이 즉위한 지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고 백성들과 함께 경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출산 후 이틀째부터 왕비의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후 증세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열은 점점 더 높아졌고 왕비는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최고의 약재가 올라갔고 침과 뜸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반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것 같사옵니다. 의녀의 말에 어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산 후 배출되어야 할 태반의 일부가 자궁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번식한 병균이 왕비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산욕열이었습니다. 항생제도, 소독약도 없던 시대의 산욕열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원자를 부디. 중종이 왕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짧은 왕비가 된 지 겨우 8년 만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아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귀한 약재들이 아낌없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장경왕후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518년 역사에서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은 왕실 여성은 11명에 달했습니다. 왕비 평균 수명은 51세, 후궁보다도 6년이나 짧았습니다. 왕실도 이러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시대 출산은 여성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모 10명 중 3명은 출산 중이나 산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첫 출산에서, 어떤 이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반 남자가 3번 혼인을 했다는 것은 그 두 부인이 모두 산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엇이 조선의 여인들을 이토록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왜 왕실의 최고 의술도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버린 수많은 조선 여인들의 절규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염과 출혈로 고통받다가 쓰러져간 그녀들의 이야기입니다. 1730년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14살 소녀의 첫 월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도 여자의 운명이 시작되는구나. 조선시대에 여자아이가 첫 월경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혼인 정년기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딸이 첫 월경을 하면 즉시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녀들은 14살에서 16살 사이에 혼인했습니다. 소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신랑을 혼례식 당일에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례를 앞둔 딸에게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은 참고 견뎌야 한다. 남편의 시를 받아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다. 고통은 잠깐이고 아들을 낳으면 시집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출산이 곧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5살에 혼인한 소녀는 이듬해 곧바로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자 친정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앉은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단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제야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임신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출산이 새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출산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첫 출산에 성공하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 뒤, 또 2년 뒤,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었습니다. 피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특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 여성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마을의 산파가 불려왔습니다. 경험 많은 노파였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끓인 물과 깨끗한 천을 준비하고 산모의 손을 잡아주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힘껏 밀어내시오. 아이가 나와야 하오. 진통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지쳐서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비명을 지를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태반이 아직 나오지 않았소. 더 힘을 내야 하오. 산모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산파가 손을 넣어 태반을 끄집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오물과 피가 범벅이 되어 미끄러졌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 그 손길이 산모의 자궁에 치명적인 병균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겨우 태반을 빼낸 후 산모는 산실에 누워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산후조리 규칙은 오히려 산모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산모는 절대 물로 씻어서는 안 된다. 물은 독이다. 이것이 조선시대 산후조리의 철칙이었습니다. 출산 후 21일 동안 산모는 몸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목욕은 물론이고 얼굴조차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미신이었습니다. 물이 산모의 몸에 해롭다는 미신 때문에 산모들은 출산으로 생긴 상처를 씻지 못한 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출혈로 범벅이 된 하의, 땀으로 젖은 옷, 회음부의 깊은 상처, 그 모든 것이 씻기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병균이 번식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산모의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산후에는 을의 그런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마마, 몸이 너무 뜨거워요. 견뎌야 한다. 산후풍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불을 더 덮어라. 산후풍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모를 더운 방에 이불을 겹겹이 덮어 놓았습니다. 환기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고열 속에서 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닷새째 산모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졌습니다. 회음부에서는 고름과 악취가 났습니다. 산파도 의원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산후병이오. 이미 병이 깊이 들었소. 열흘 만에 산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아이 하나 낳고 죽은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유모에게 맡겨졌고 남편은 다시 장가를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여성들의 평범한 운명이었습니다. 1491년 파평 윤씨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훗날의 장경왕후였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월산대군의 부인에게 양육된 그녀는
1505년 15살의 나이에 진성대군의 측실로 간택되었습니다. 이듬해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고 측실이었던 윤씨는 내명부 종이품 수기에 봉해졌습니다. 1507년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가 폐출되자 그녀는 중종의 계비로 책봉되었습니다. 17살에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왕비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원,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 기대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궁궐에는 왕비도 어길 수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 금기였습니다. 궁궐에서는 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욕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물이 궁궐에 해를 끼친다. 화재를 막고 왕실의 안녕을 지키려면 물 사용을 삼가야 한다. 이런 논리로 왕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목욕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닦을 때는 물을 적신수건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머리를 감는 것도 몇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은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옷은 자주 갈아입었지만 몸 자체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에는 때가 켜켜이 쌓였고 머리카락에는 기름이 흥건했습니다. 이것은 왕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대부 양반가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 목욕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겨울에는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위생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데울 땔감이 부족했고 목욕시설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잘못된 미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기운이 빠진다. 물은 냉기를 불러온다. 산모가 물을 가까이 하면 산후풍이 든다. 이런 미신들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조선 사람들의 몸에는 각종 기생충과 병균이 득실거렸습니다. 왕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 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종기는 피부가 더러워서 생기는 화농성 염증입니다. 목욕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피부에 병균이 번식했고 그것이 종기가 되어 왕들을 괴롭혔습니다. 문종은 등에 난 종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길이가 30cm나 되는 거대한 종기였습니다. 정조는 종기로 인해 피고름이 몇 대나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독약도 항생제도 없던 시대에 큰 종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왕도 이러했는데 왕비는 어떠했을까요? 장경왕후는 왕비가 된 후 4번 임신했습니다. 1511년 20살에 첫 딸 효혜공주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첫 출산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임신과 출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원자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왕비를 짓눌렀습니다. 매번 밤마다 왕은 왕비를 찾았고 왕비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유산과 사산이 반복되었습니다. 1515년 2월 25일 드디어 왕비는 원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인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중종은 너무나 기뻐하며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만대의 계획을 굳건히 함이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니 너희 백성들과 더불어 이 기쁨을 함께 하노라.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신하들이 축하 인사를 올렸고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눠졌습니다. 마침내 조선에 왕세자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출산 이틀 후부터 왕비의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3월 1일 중종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궁의 병세가 위급하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한가?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증세가 아니라 산후에 발생한 것이니 함부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출산 후 제대로 씻지 못한 몸,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태반, 그곳에서 번식한 병균. 왕실 최고의 의원들이 밤낮으로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월 2일 새벽 장경왕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자를 낳은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나이 25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비 윤씨가 승하하니 나이 25세였다. 원자를 낳은 후 산후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단 한 줄의 기록. 그것이 한 여인의 삶과 죽음의 전부였습니다. 장경왕후가 죽고 나서 중종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왕실은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왕에게는 또 다른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원자가 있어도 더 많은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아들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후 중종은 세 번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파평 윤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경왕후와는 먼 친척이었고 두 집안은 훗날 대윤과 소윤으로 나뉘어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장경왕후가 낳은 원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인종이 될 그 아이가 정통 왕세자였습니다. 문정왕후는 4명의 딸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의혜공주, 효순공주, 경현공주, 인순공주. 딸만 4이었습니다. 왕비의 초조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지위도 친정의 권력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1534년 중종 29년 드디어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나이 36, 중종과 혼인한 지 1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여성들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평균 출산 횟수는 5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임신을 했습니다. 유산, 사산, 영아 사망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은 10번 넘게 임신하고 그중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출산 간격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출산 후 최소 2년은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 출산 후 1년 반에서 2년이면 다시 임신했습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자궁은 약해졌고 골반은 틀어졌으며 빈혈은 만성이 되었습니다. 30살만 되어도 이미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고 살갗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양반가 남성들이 3번, 4번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인이 출산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학자 노상추는 두 부인을 모두 산후조리 중에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3번째 혼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 권상일도 3번 혼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출산 후 발열과 구토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출산 2년 후 복부의 덩어리가 만져지더니 결국 사망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것이 출산 시 배출되지 못한 혈괴가 남아있다가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왕실은 어땠을까요? 왕실 여성 97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1명이 상고나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에 남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왕비의 평균 수명은 51세, 후궁은 57세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왕비가 후궁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였습니다. 왕비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은 적자에게 있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이 낳은 서자가 왕위를 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비 가문의 권력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들은 계속 임신했습니다. 몸이 약해도 나이가 들어도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왕비들은 후궁보다 더 일찍 죽었습니다. 후궁들은 상황이 조금 나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좋지만 낳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미 왕비가 있었고 다른 후궁들도 있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압박이 덜했고 그래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궁이든 왕비든 출산은 여전히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피임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가에서 피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자손을 번창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은밀하게 피임을 시도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온갖 피임법이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은 효과도 없었지만 어떤 것은 여성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수은을 종이에 발라질 안에 넣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은의 독성으로 정자를 죽인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약간의 피임 효과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은은 맹독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여성의 몸도 망가졌습니다.
납이나 비소가 든 약을 먹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맹독이었습니다. 피임이 되기도 전에 여성이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생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임법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들은 대를 이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생들은 피임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양반 부인들이 몰래 기생을 찾아가 피임법을 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신분의 벽을 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임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다시 임신했고 다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임이 실패하면 여성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낙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낙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태아도 사람이니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낙태를 하거나 도운 사람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양반가에서 문제가 되는 임신의 경우 낙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혼전 임신, 간통으로 인한 임신 또는 연이은 출산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낙태 방법은 잔인했고 위험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강한 약초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여러 가지 약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화, 익모초, 천궁, 당귀 등이었습니다. 이 약초들을 진하게 달여서 며칠 동안 먹으면 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효가 약하면 태아가 죽지 않고 기형이 되었습니다. 약효가 너무 강하면 산모도 함께 죽었습니다. 적정량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낙태 시도는 도박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세게 때리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산모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자궁이 파열되거나 대량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침으로 자궁을 찌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잘못하면 산모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주로 경험 많은 산파나 의녀가 몰래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낙태 후였습니다. 낙태 후 여성의 몸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자궁이 손상되어 평생 불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낙태는 비밀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낙태 후 출혈이나 감염으로 고통받아도 의원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처벌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 후 홀로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낙태 관련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대부분은 궁녀나 기생의 낙태 사건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낙태는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졌기에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1427년 세종 9년의 기록입니다. 한 의녀가 약을 써서 궁녀의 낙태를 도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의녀는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갔습니다. 궁녀는 관계한 남자와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1613년 광해군 5년의 기록입니다. 궁녀 한 명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낙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즉시 죽임을 당했고 궁녀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낙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절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생존자였습니다. 한 번 더 출산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이미 너무 많은 아이를 낳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 그런 상황에서 내린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를 잇기 위한 도구였고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계속 임신했고 계속 출산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평균 수명은 45세였습니다. 남성보다 10년 이상 짧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전쟁도 없었고 중노동도 남성과 비슷했는데 왜 여성들이 더 일찍 죽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출산이었습니다. 출산 중 사망, 산후병 사망, 낙태 후 사망,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이 모든 것이 여성의 수명을 갉아먹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20대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젊은 남성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전쟁이나 사고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젊은 여성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출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주어진 의무였지만 동시에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 선고, 첫 출산에서 집행될 수도 있고 5번째 출산에서 집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결국 그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여성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팔자라는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여자의 팔자가 그런 것이지. 하지만 그것은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폭력이었고 미신의 살인이었으며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1515년 2월 2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경왕후가 원자를 출산한 그날, 궁궐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종은 10년 만에 얻은 아들에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속의 중함을 생각하고 항상 근심하여 마음 편하지 못하였는데 정비윤 씨가 원자를 낳았으니 이 어찌나 한 사람의 경사뿐이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산실 안의 왕비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24일 저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진통이 계속되었고 25일 낮에 이르러서야 아이가 나왔습니다. 거의 하루에 가까운 진통이었습니다. 의녀들이 재빨리 태반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반의 일부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녀가 손을 넣어 확인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곧 나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의녀는 왕비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자궁 안에 남은 태반 조각은 곧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출산 후 왕비는 산실에 누워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궁궐의 산후조리는 엄격했습니다. 왕비는 21일 동안 산실에서 나올 수 없었고 목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으로 생긴 상처는 컸습니다. 회음부가 찢어졌고 자궁에서는 계속 오로가 나왔습니다. 오로는 출산 후 자궁에서 나오는 혈액과 조직 찌꺼기였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배출되어야 산모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무사했습니다. 왕비는 피곤했지만 심각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중종이 산실을 찾아와 왕비를 위로했고 신하들이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셋째 날인 2월 27일 왕비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산후에는 을의 미열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넷째 날 열은 더 높아졌습니다. 왕비는 몸이 뜨겁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산후 기운이 허약하여 열이 나는 것이옵니다. 보약을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어이들은 인삼과 녹용이 들어간 보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왕비의 열은 계속 올랐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인 2월 29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왕비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왔습니다. 어이들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산후병이옵니다. 산후병, 즉 산욕열이었습니다. 자궁 안에 남은 태반 조각에서 병균이 번식한 것입니다. 그 병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최고의 명의들이 모였고 온갖 약재가 동원되었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약탕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폐혈증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균은 왕비의 간과 신장, 폐를 공격했습니다. 왕비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의식은 희미해졌습니다. 3월 1일 중종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궁의 병세가 위급하여 궁 밖으로 피병하려 하는데 이어함이 어떠한가? 당시에는 병이 심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치료법 중 하나였습니다. 나쁜 기운이 있는 곳을 떠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증세가 아니라 산후에 발생한 것이니 함부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산후병은 옮긴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동 중에 산모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중종은 밤새 왕비 곁을 지켰습니다. 3월 2일 새벽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아기만이라도 잘 부탁하옵니다. 장경왕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자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격리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중종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25, 왕비가 된 지 8년, 원자를 낳은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엿새 전의 환호성이 이제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종은 망연자실했고 신하들은 슬퍼했으며 의녀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갓 태어난 원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모의 손에 맡겨져 자라야 했습니다. 그 원자가 바로 인종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기간은 겨우 8개월이었습니다. 31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이는 결국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장경왕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 전체의 비극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수를 가진 왕실에서도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장경왕후의 죽음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왕비 윤씨가 승하하니 나이 25세였다. 원자를 낳은 후 산후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나마 왕비였기에 이 한 줄이라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일반 여성들의 죽음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조선 5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이 출산으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선의 인구는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평균 10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여성이니 500만 명입니다. 가임기 여성은 전체 여성의 약 40%이니 200만 명입니다. 이 여성들이 평균 5번 출산한다면 한 해에 발생하는 출산은 약 50만 건입니다. 그중 30%가 산모 사망이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진다면 한 해에 15만 명의 여성이 출산으로 고통받았습니다. 518년 동안 계산하면 약 7,700만 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천만 명의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개인의 일기나 문집에서 그녀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학자 이재의 일기에는 아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49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내의 병세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아내가 병을 얻었는데 토하고 춥고 더운 증세가 반복된다. 민망하여 말을 할 수가 없다. 병세가 점점 심해져 심신불안증을 보이고 황당한 말을 한다. 때때로 큰 소리로 운다. 거동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친정으로 가마를 보냈다. 친정으로 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의 슬픔이 행간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재혼했습니다. 재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아이들을 돌볼 어머니가 필요했으니까요. 두 번째 아내도 출산 후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혼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를 출산으로 잃고 재혼하고 다시 아내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경왕후 외에도 많은 왕실 여성이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종의 첫 번째 왕비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나이 25이었습니다. 단종은 어머니 없이 자랐고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성종의 생모 소혜왕후는 여러 번 출산했지만 산후 합병증으로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0이 넘도록 살았지만 만년에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중종의 후궁 중에도 산후병으로 죽은 이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후궁조리라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양반가는 그나마 산파를 부를 수 있었고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그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산파를 부를 돈이 없었고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홀로 출산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산모가 살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출산 중 대량 출혈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가 멈추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산모는 죽었습니다. 태아가 여가, 즉 거꾸로 나오는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왕절개 기술이 없었습니다. 산파가 손을 넣어 태아를 돌리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결국 산모와 태아가 모두 죽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에는 쌍둥이 출산을 흉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불길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쌍둥이를 임신하면 산모의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를 죽이는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고 산모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혹한 선택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수천만 명의 여성이 출산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중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은 왕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고통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의 비극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슬퍼할 일이지만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며 무지의 문제입니다. 조선 사회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오직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수천만 명의 목숨이었습니다. 1945년 한 역사학자가 고문헌을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산후 사망 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왕실 여성의 출산 사망률이 32%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출산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끔찍한 숫자였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당 11명입니다. 0.01% 수준입니다. 조선시대는 현대보다 3,000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왕실도 이러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추정컨대 일반 백성의 산모 사망률은 40%를 넘었을 것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현대의학자들이 조선시대 산후병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산요결, 즉 산후 감염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산요결은 출산 후 자궁에 병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폐혈증입니다.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이 원인입니다. 이 세균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도 옷에도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출산 과정이었습니다. 출산하면 자궁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태반이 떨어진 자리는 거대한 개방 상처입니다. 회음부도 찢어집니다. 이 상처들로 병균이 침입합니다. 현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간단합니다. 소독입니다. 의료진은 손을 철저히 씻습니다. 의료기구는 모두 소독합니다. 수술실은 무균 상태를 유지합니다. 출산 후에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산요결은 거의 100% 예방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소독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산파는 손을 씻지 않고 산모를 도왔습니다. 이전 산모를 도왔던 그 손으로 씻지 않고 다음 산모를 도왔습니다. 손에 묻은 병균이 그대로 산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도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칼, 가위, 실 등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도구를 물로 헹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산실의 환경도 문제였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후풍을 막는다는 이유로 문과 창문을 꽁꽁 닫아 놓았습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니 병균이 번식하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산모가 씻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독이다. 산모는 절대 씻어서는 안 된다. 이 미신이 수많은 여성을 죽였습니다. 출산으로 생긴 상처는 피와 양수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균의 천국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산후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음부를 깨끗이 씻고 자주 패드를 교체하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염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산모는 21일 동안 씻지 못했습니다. 회음부의 상처는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오로악노가 계속 나왔지만 제대로 닦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상처는 골맞고 병균은 번식했으며 산모는 죽어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산모 사망률이 조금씩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청나라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의학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이 편찬되면서 산후조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보급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후에는 깨끗한 물로 자주 씻어야 한다. 더러운 것이 남아있으면 병이 생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미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니까요.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었지만 적어도 일부 지식인들은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녀들은 물레 산모에게 씻을 것을 권했습니다. 기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경험 많은 의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씻은 산모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의녀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도운 산모는 무사히 출산했다. 나는 몰래 깨끗한 물로 산모의 상처를 씻어주었다. 시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조심했다. 이렇게 하면 산모가 열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 의녀가 도운 산모 10명 중 9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신이 더 강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서양 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의사들이 조선에 와서 병원을 세웠고 산부인과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위생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도구를 소독하고 산모를 씻기는 것.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산모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습니다. 1910년대까지도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출산했고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왔습니다. 병원 출산이 보편화되고 산모 건강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산모 사망률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1980년대에는 1%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산모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만 명당 11명, 0.01%입니다. 거의 모든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은 여성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안전한 출산이 있습니다. 장경왕 후는 왕비였지만 최고의 의술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신은 사람을 죽입니다. 무지는 사람을 죽입니다. 위생을 무시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지식, 과학적 접근,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든 것은 과학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성장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출산은 축복이지 죽음의 선고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인들의 숨겨진 고통, 출산이 곧 죽음이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